우리는 왜 제주 4.3을 말하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이제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가하신 선생님들이 4.3에 대한 이해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난 후 이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4.3이 아주 이제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긴 기간이다 보니 또 길게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김종민 중앙위원님께 제주 4.3에 대한 어떤 개요를 저희들이 듣고 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될까요, 선생님? 네. 그러면 김종민 선생님께서는 제주 4.3에 대한 어떤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교님, 그 다음에 현경 선생님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앉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4.3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죠. 4.19도 있었고 5.18 또는 79년의 구마 항쟁, 또 6월 항쟁, 이러한 사건들이 대개가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열흘. 10일 정도. 광주 5.18이 딱 10일 걸렸거든요. 그런데 제주 4.3 사건은 1947년, 아직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미군정의 정령 속에서 미군정 치하에 있을 때 경찰의 발포 사건이 배경이 돼서 48년 4월 3일 무장봉기가 벌어지고 54년 9월 21일 날이 4.3이 끝난 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총 기간을 치면 7년 7개월 동안 전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복잡함을, 아까 광주 열흘 또는 4.19는 열흘도 안 돼서 끝났죠. 그런 것과 달리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제가 세 구간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1947년 제28주년 3.1절 기념식 날인데요. 그때 어떤 시위 때 경찰의 무분별한 발포로 6명이 사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항의 총파업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미군정은 제주도민은 원래 빨갱이였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탄압이란 것이 1년 동안에 우리가 한 2,500명가량의 젊은 조그마한 섬에서 구금이 되고 매일같이 고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달이 나서 1948년 3월, 그러니까 무장봉기가 벌어지기 한 달 전에는 고문치사 사건이 3건이 잇따라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를 소위 탄압의 국면이 펼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고문치사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니까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항쟁의 국면이 펼쳐졌다, 탄압에 대한 항쟁의 국면이 펼쳐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48년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이죠. 그때 11월 달부터 약 4개월 동안 초토화 작전이라고 해서 제주섬을 깡그리 불태우고 그런 학살극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아까 탄압의 국면, 그리고 탄압에 대한 항쟁의 국면, 그리고 이 탄압이니 항쟁이니 하는 그 말을 정말 무색하게 만드는 엄청나고 잔인한 그러한 학살의 국면이 펼쳐졌다. 참고로 54년 9월 21일을 4.3 사건을 끝난 시점으로 보는 까닭은 뭐냐면 그때가 한라산 통행 금지령이 해제된 날입니다. 이 날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한라산 왔다 갔다 해도 좋다라고 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년 7개월 동안 탄압의 국면, 항쟁의 국면, 그리고 대학살의 국면이 7년 7개월 동안 펼쳐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 아까 김종민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화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제주 4.3은 분단과 냉전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었고 7년 7개월 동안 제주 4.3이 벌어집니다. 그 7년 7개월 동안 미군정 시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이 펼쳐집니다. 인구의 10분의 1인 3만 명이 희생이 되고 그 7년 7개월 동안 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갖게 됩니다. 3만 명의 희생이 가장 심했던 시기는 딱 2번에 걸쳐지거든요.
한 번은 초토화 작전이라고 부르는 이른바 48년 11월 말부터 넉 달만, 그리고 두 번째는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보도연맹 가입자 및 요시찰 대상자, 예비검속 희생자들이 희생이 되는 그런 시기에 희생이 됩니다. 3만 명에 대한 가해축은 군경에 의한 토벌대가 85%, 그리고 무장대가 15%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어린이와 노약자의 희생 비율도 33%가 됩니다. 그때 그 초토화 작전이 자행됐던 그 지도가 되겠는데, 해안섬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지점은 빨갱이가 존재한다라는 포고령이 정보 지령을 공지하여서 송유탄 연재당에 의해서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해안선 5km가 무색할 정도로 2, 3km 지점에서도 이제 희생이 이루어집니다. 흰 눈이에 통으로 툭 떨어진 동백꽃보다 더 붉고 선명한 죽음들이 있었다. 이 빨간색 지도가 이제 말하는 그런 지점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4월 3일 무장대가 이제 그 뿌렸던 슬로건을 보면 두 종류의 슬로건이 있었는데, 한 슬로건은 말씀해 주신 대로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 구호로 그부이 경찰서와 서북청년회를 대상으로 해서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슬로건은 50 단선 단정을 반대하는 슬로건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4월 3일 무장공개가 일어났을 때 그 슬로건 두 개를 보면 제주 4.3의 성격이 이제 보이죠. 탄압이면 항쟁이었기 때문에 4.3은 항쟁이요. 그리고 50 단선 단전을 반대했기 때문에 4.3은 통일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제주 4.3을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석하신 세 분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경 선생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경 선생님께서 소설 순이삼촌을 쓰실 때가 그 순이삼촌이 창비에 발표됐던 시점이 1978년이었잖아요. 78년도는 그 암흑한 그 유신 시절이었고, 그때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았고 질문받은 사람은 답변하지 않았던 그런 금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굳이 순이삼촌이라는 소설을 쓴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현경입니다. 네, 강우일 주길님하고 옆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제가 뭐 4.3에 관한 그 순이삼촌이라는 소설을 쓰게 되는 게 말하자면 4.3 영역이 나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문단의 신춘문예를 통해서 문단에 데뷔하니까 글 쓸 자격이 부여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글 쓸 수 있는 자격만 있는 게,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이게 무슨 글 쓴다는 게 그게 지식인이 하는 행위인데, 지식인이라면 무슨 글 쓴다는 게 이기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무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난 제주도라는 곳이 그 암울한 피해식 속에, 그때까지도 내가 대학교 지나갈 때까지도 암울한 그 피해식 속에 마치 음울한 공기가 온 섬에 들여져 있었고, 난 그게 정말 싫어가지고 제주도를 정말 탈출하다시피 올라가가지고 서울에서 대학교 진학하게 됩니다. 대학교 진학하고 보니까 제주도가 보이고, 저 멀리 절의 고도에 제주도가 보이고, 지금은 뭐 제주도가 생활 일일권이랑 너무 가깝잖아요. 도시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대학교 들어갈 무렵은 머나먼 곳이었어요. 정말 어떤 다른 나라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거기서 4.3이란 것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사sam을 이제 사크로스 이제 쓰는데 그렇게 뭐 두려운 느낌이 그렇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면 왜 두려운 느낌이 없었냐면 43000이 저를 이끄는 것 같았어요. 너는 써라. 그래서 별 큰 두려움 없이 거기 뭐 장치를 했어요. 서북 청년이 그 가해 집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세력인데 서북 청년단 그들이 군대 그리고 경찰에 현지 입대해가지고 큰 세력을 가해 세력을 이루고 있었는데 거기 일원인 그 서북 청년을 말하자면 사위로 집안의 사위로 선택해가지고 딸을 결혼시켜서 자기 집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북 청년이 제주에 아주 잘 적응해.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서북 청년을 설정하고 뭐 이러면서 작품을 쓰게 됐었어요. 너무 길어졌네요. 그런데 순이 삼촌이 나오고 나서 선생님이 엄청 이제 고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풀려나갔다가 또다시 5.18 때다 다시 또 구속이 돼서 구류 20일을 사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뭐 관련됐던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한 곡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고문 나가는 것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재밌죠. 군사 정권 시절은 그 보안사가 민간 사찰로 하고 전부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민간 감시하고 하던 기관이 보안사예요. 지금은 뭐야 이름이? 기무사라고 하죠. 자꾸 이름을 바꾸면 막 군사인 줄 알고 자꾸 이름을 바뀌어요. 옛날 안전기획부도 하고 지금 뭐라 국정원이 돼 있고 이름 바꾸면 뭐 하나요? 하여튼 거기서 내가 이거 썼다고 해서 모진매를 이제 3일 동안 맞고 또 20일 구류선다고 나왔는데 그 날 공을 냈던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응? 전화하는데 난 저승에서 정말 그건 저승입니다. 왜냐면 고문이라는 게 죽음을 연상케 하는 그런 고통이에요.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말하자면 이제 저승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지금 뭐 이렇게 재미있는 말씀을 하는데 근데 저승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는 뭐 감사하는 전화가 왔는데 뭐 이런 얘기 그 자리 잡고 뭐 신삼촌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그 재판에 넘기지 않게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야 도대체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이 사삼이라는 게 재판에 넘겨가지고 그런데 법정에서 사삼은 무엇인가가 이제 논쟁거리가 되고 얘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군사정권들이 대물림하면서 정권마다 막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뭐 여기까지 대물림하면서 금기로 삼아왔던 이 사삼이 법정에서 그 쟁론 과정에서 사삼이 무엇인가가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시 드러나니까 그냥 매만 때려서 다시 글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래서 국가보안법원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재판 안 걸기로 했는데, 저는 그 재판이 아니고요. 내 책 순이 삼촌이 초판이 1구역 만에 다 매진돼가지고 재판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펄쩍
아 이거 큰일 났네 뭐.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종로경찰서 나를 넘긴 거예요. 나중에 이제 5.18 그 무렵에 이제 80년 거기서 내 책을 이제 판금시키려고. 왜냐면 이게 유통되니까. 그래서 이제 종로서에서 일주일 동안 뭐 잠 안 재우기 공을 받으면서 해가지고 거기서는 맞지는 않아. 내 맞지는 않았어요. 공을 안 받았는데 거기서 조사받고 난 다음에 스님 삼촌이 판매 금지가 됐어요. 불온서적으로. 그래서 그게 14년 동안 판매 금지가 되는데 그 동안에 젊은 대학생들은 그걸 복사기에서 복사해서 이제 보고 그랬었죠. 네. 선생님께서 그 소설 스님삼촌을 출간하고 나서 이제 고초를 받고 어쨌든 그 5.18 이후에도 또 9.6 20일을 아까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되게 그 고난을 겪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90년대 어느 신문에가 선생님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스님삼촌은 내 몸에서 잘못 태어난 애물단지 같았다. 이걸 어쩌지도 못하고 이런 이제 생각도 이제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제주 4.3 진상규명의 효시가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이걸 썼던. 참고로 스님삼촌은 스미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머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제주에서는 본인보다 나이가 7살 이상쯤 되면 삼촌이라는 칭호로 붙거든요. 그런데 가늠을 잘 해야 돼요. 본인보다 한두 살 윗사람한테 삼촌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본인보다 나이 연배를 지그시 봐서 7살 이상쯤 되면 삼촌이라고 해도 됩니다. 경주사에 삼촌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로 인해서 제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진상규명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계기도 됐고. 그런데 저는 궁금했어요. 오늘 세 분한테 다 여쭤볼 거거든요. 먼저 현경쌤 먼저 이제 스님삼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길어지긴 하지만 조금 더 한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설 스님삼촌이 나오면서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현경 선생님은 그런 고초까지 받았는데 선생님은 과연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선생님을 위로해 주는 건 누구였는지. 모든 사건에서 자기가 속해 있었던 사건에서 혼자이면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문당하는 걸 이제 보안사에서는 발설하지 말라고 막 그랬지만은 어떻게 너무 억울하니까 4.3 영령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유가족도 있고 또 생존 희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생자는 이제 돌아가신 분을 희생자라고 말하는데 3만이죠. 3만 희생자인데 살아있는 분도 희생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엄청난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한 70년 동안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생존 희생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들은 참 자기가 어떤 트라우마를 일생 동안 갖고 사는데 그 트라우마의 가장 원인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억울한 심정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너무 무섭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됐을 때도 말을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냥 그게 습관화되기도 했지만 그 말을 하면 자식들이 불행해질까 봐 또 자식들이 그 4.3 대참사 자식들도 뭔가 모르지만 막 무서운 걸로 생각해가지고 묻지 않아요. 그때 어떤 개수강 아버지 어떻게 고초를 당했을까 하고 묻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그 생존 희생자는 일생 동안 70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다.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저희 경우도 매 맞았잖아요. 매 맞을 때 그 고문을 당할 때 4.3은 진행 중이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 오른 중지 이게 여기는 비틀어졌는데 군답발이 이겨져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해야 내가 트라우마를 이제 해소시킬 거 아니에요. 내 동생들 만나서 야 내가 그렇게 살짝 큰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야 나 공부합니다. 이 친구는 말이야. 야 너 뭐 그렇게 맛짓을 하고 다니냐? 그렇게 사람이 뭔지 몰라. 어릴 때 겪었기 때문에 제 뇌가 그래요.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억울하니까 뭐 문단에 이제 내 후배들한테 그리고 제주도 청년들 서울 와서 유학 와 있는 학생 운동하다가 감옥 갔다 온 애들 또 아직 또 감옥 갈 준비가 돼 있는 젊은이들에게 호소하고 그냥 걔들이 이제 내를 중심으로 이제 모여요.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이후부터는 크게 도청당하기도 했지만은 크게 괴롭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현경 선생님께서 다른 토크에서 있었던 말씀하고 다른 대답을 하셨거든요. 현경 선생님이 순이 삼촌으로 많은 고초를 받고 그 트라우마를 무엇이 위로를 해줬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생각했던 답이 틀렸어요. 저는 이제 같이 사시는 양정자 시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증거도 갖고 왔거든요. 제가 양정자 시인께서 쓰신 현경 선생님을 위로하는 시도 한 편을 준비를 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술. 그래서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이 나오고 나서 매일 밤낮으로 술을 드셨대요. 근데 언제 딱 멈췄냐면 백일몽으로 순이 삼촌이 나타났대요. 본인이 창작한 소설 속의 주인공이. 그러면서 손을 잡으면서 다음 순이 삼촌을 만들어야지라고 말씀하셨대요.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을 쓴 이유는 그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진원하고 그때 그 죽음에 살과 뼈를 붙이는 그런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다음 순이 삼촌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백일몽에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하고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전부 선생님을 위로한 건 나중에 왜 양정자 시인인지는 제가 또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양정자 시인 그리고 술 그리고 사람들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같은 시민으로서 같이 진상규명에 동참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게 그 위로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주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교님은 2002년도에 제주 교구장으로 오시고 난 후 이제 2년 전에 퇴임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제주에 계십니다. 앞전 말씀처럼 제주에서 뼈를 묻을 생각으로 오셨대요. 와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오시기 전에 오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당연히 그 가무일 주교님은 천주교 쪽에서는 되게 존경받고 신망 두터운 분으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께도 되게 그 인품이 두텁고 그 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의제를 제시하는 분으로 이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4.3 70주년 때 이제 주교님께서 주교회의 때 호소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4.3의 전국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그 호소. 그게 제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주교님께서 몇 해 전에 이 얘기는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동북아 그리스도인 화해 포럼 때 주교님께서 기조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조 발표에 참여했었던 분들이 주교님의 말씀을 듣고 제주가 평화의 섬이 돼야 되는구나. 제주의 역사 문화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제주 4.3에 대한 해법 이런 쪽에 관심을 되게 이제 많이 갖고 적극적인 어떤 평화로 가야 된다는 그 메시지에 동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포럼에 참석을 못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참석을 못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교님께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교님이 2002년에 제주에 오시면서 4.3 진상규명을 위해
그런 입장을 취하신 그 배경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몇 해 전에 그 아까 소개했던 그 평화포럼에서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천주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천주교가 아닌 사람들께도 이런 사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동참을 촉구하는, 그리고 그게 또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천주교는 2000년 4.3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4.3 현안 과제가 있을 때마다 맨 먼저 앞장서서 그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행했던 어떤 종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끌었는지 선생님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해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저의 존재를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근데 제가 믿는 하느님은 하늘 높은 곳에 그냥 좌정해서 가만히 아래를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 세상 속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뛰어들어오시는 분이고, 그리고 특별히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옆에 계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당신의 굳센 팔을 펼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분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신 분이고,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이렇게 그 시대에 가장 힘없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고, 그래서 그 흔히들 이렇게 그 천주교, 주교가 아니면 성직자들이 왜 세상 일에, 사회 일에, 사회 문제에 그 감나라 배나라 하고 이렇게 관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가, 조용히 이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살면 되지, 세상 바깥 일을 바깥 사람들이 전문가 아니냐, 전문도 아닌데 왜 나서느냐, 뭐 이런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제가 믿는 하느님과 또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근본적으로 이 세상과 담 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가장 깊은 곳에 지금도 이 순간도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 속속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뭐가 벌어지고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가를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에 내려올 때도 이게 뭔가 큰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몰랐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연히 제주가 정말 과거에 굉장히 도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지 하고 그런 그 막연한 의구심과 두려움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내려와 보니까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고, 제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성직자들 아니면 뭐 일반 신자분들, 또 신자 아닌 분들 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여튼 다시 그거를 이렇게 자세히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건임을 느끼면서 제가 그 후로는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이렇게 초대되어서 가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이럴 때
기회 있을 때마다 4.3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매듭인데 이거를 저도 제주 내려가기 전에는 뭔 일인지 잘 몰랐었고 그리고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90% 이상이 이거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의 그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우리 대부분이 옛날에 이렇게 학교에서 배울 때도 뭐 고조선이 어떻고 삼국시대가 어떻고 고려 조선시대 임금들이 뭐 어쩌고 한 얘기는 많이 배웠는데 정작 우리가 산 이 현대사에 대해서는 거의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국민들에게 좀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현대사를 다시 재점검하고 재파악하고 재해석하는 그런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제주에 파견받은, 저는 사실 제주에 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도 못했었는데 2002년 갑자기 명령이 떨어져서 제주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느님이 나를 이거 하라고 보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게 정말 천주교 주교지만 이건 굉장히 제주 교구장으로서도 꼭 이렇게 염두에 두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주교님 강의를 제주에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고 그것으로 어떤 영향이 미쳐졌는지는 진상규명하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그 일로 인해서 그 사회가, 그 지역이, 그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맺었고 그게 어떤 영향을 이제 받았고 그게 전체 역사에서 어떤 흐름과 맥락을 갖는지 성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4.3을 볼 때 4.3이 분단과 냉전에서 뭐 어떻게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때는 그거에 그 통찰이나 성찰이 좀 배제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교님이 그런 방향성을 딱 제시를 해준다면 육하원칙만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받았고 이게 큰 역사 안에서는 또 어떤 파장을 줄 것인지, 그래서 신앙 공동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각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성찰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메시지여서 저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주교님께서 또 비슷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천주교는 진상규명을 할 때마다 또는 진상규명의 어떤 의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이제 성명서 발표뿐만이 아니라 그런 실천을 해왔다는 것을 전부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육하원칙에 의한 4.3 진상규명이 만이 아니라 그 제주 4.3으로 인해서 제주 사람들의 또는 현대사의 분단과 냉전을 겪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통찰하다 보면 이 제주 4.3이 과거 지사가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제 많이 전달해 주셨던 것 같아요. 주교님 한 질문만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제주 4.3이 끝나고 나서 제주 사람들이 연자제와 간첩 조작 사건에 많이 연루가 되거든요. 근데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구속된 사람들의 석방운동 또는 그들이 석방되고 나서 재심운동에 앞장섰던 이제 또 단체가 또 천주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종민 선생님께도 자세하게 이제 여쭈기를 할 건데 특별히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주교가 어떤 종교적인 입장에서 제주 4.3 문제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오고 있고 또 적극적인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또 솔선수범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천주교 신앙 공동체가 갖는 어떤 정신적인 정체성이라고 할까, 그것이 이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세상과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천주교도 이렇게 세상을 볼 때 세속이라고 생각했고, 교회는 성스러운 곳이라고, 성속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천주교 2000년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갈림길이 1960년대에 있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천주교가 신앙을 현대화했다고 할까요? 그냥 과거에 계속 믿어왔던 것을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되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재 속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것은 과거지만 그것이 오늘 무슨 의미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 세상을 속된 것으로 보지 않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통틀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속된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마사다라는 곳에 갔습니다. 마사다가 저한테 인상이 깊은 게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 같이 생겼습니다. 평지에 불툭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마사다라는 데에 기원 서기 70년경에 유다인들이 로마 제국에 저항한 저항 세력들이 로마 제국과의 전투를 길게 벌이는데 70년서부터 73년까지 3년 정도 이 전투 불과 얼마 안 되는 말하자면 레지스탕스 그룹들이 로마 제국 군대와 싸운 겁니다. 근데 결국은 로마 제국이 마사다 옆에 토성을 지어가지고 그냥 같은 높이로 되니까 그냥 그대로 진입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전쟁을 끝내는데, 그때 전쟁이 끝날 때에 거기에 이렇게 있던 유다인들 무장 저항 세력들이 약 10,000여 명 가깝게가 7명 노약자 7명을 빼고 다 자결해서 죽습니다. 그 장소가 마사다라는 데인데, 제가 이렇게 마사다에 가서 보니까 지금 요새도 이스라엘의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거기 와서 이렇게 현장 답사 내지는 현장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얻겠죠.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 역사를 배운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이스라엘은 사실 나라가 2000여 년 동안 국가가 사라진 민족인데 지금 와서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네들이 국가를 다시 일으키고 또는 그 국가를 통해서 또 동시에 어떤 자기네들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좀 우리는 배워야 되겠다. 우리의 역사를 우리 후대에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주에 부임하고 나서 사실 처음에 교육과 함께 이거는 적어도 다른 지역은 몰라도 제주에서는 제주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직
때가 연불지 않아서 그랬는지 교육감님이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워낙 제주 사회가 아직도 생각이 다양해서 그렇게 진행하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입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는데, 다행히 그 후에 이렇게 좀 시대가 바뀌어서 교육감님도 바뀌고 그러면서 요새는 굉장히 이제 교육청도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하튼 그런 우리 후대에 과거에 있었던 뼈아픈 일들, 그리고 비극적인 일들,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지금의 자라나는 세대에게 일러주지 않으면 똑같은 정말 바보스러운 짓을 우리가 되풀이하게 되지 않는가. 역사에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과거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또 정말 바보스러운 그런 짓거리들을 해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으려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동세대의 역사를 모르는 분들에게 끊임없이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들었다시피 주교님께서는 교육청에 가서도 말씀을 하시고 성당에서만 보통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회 곳곳에 이제 가서 그러한 담론도 이제 만들어 주시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설득도 하시고 이런 일련의 실천 운동을 이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주교님, 천주교 인권위원회 탄생도 제주도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저희들 작년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천주교 인권위원회 탄생이 간첩 조작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 석방운동 또는 재신 물리에 이제 앞장서면서 이런 것들이 관련됐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혹시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명동에 사무실 설치하고 그럴 때 제가 도와드린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김종민 선생님께서 이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질문은 우리 꼭 천주교 분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4.3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연구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교회 또는 신앙공동체가 특별히 해야 할 역할, 들여다봐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질문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주교님께서 제주 4.3을 바라보는 안목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이제 김종민 선생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선생님께서는 88년부터 지금까지 4.3 문제에 천착을 하셨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렸듯이 4.3은 말한다, 유권, 집필,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진상조사 보고서, 그리고 주요 내용을 패널 문안으로 기념관에 패널 문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0주년 때 문재인 대통령께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공개 편지. 그리고 2022년도에는 2022년에도 법무부 장관께 쓰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선생님, 혹시 88년부터 지금까지 4.3 문제에 김종민 선생님께서 천착해 오신 특별한 혹시 이유가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대학에 갔을 때는 공부를 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맨날 휴 이런 내리고 그러다가 제가 고향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래서 87년도 제가 8월 달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가 6월 항쟁 직후죠.
87년 요람전 직후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던 요람전 직후에 제가 언론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88년 3월 달에 4.3 취재반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그때 입사한 지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햇병아리 기자였거든요. 수습도 때인지 말았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근데 제가 그냥 취재반에 속해버린 거예요. 취재반에. 그 저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기자인데 그래서 왜 나를 취재반에 속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 4.3 취재는 이제 일반적인 다른 취재와 달리 좀 역사적인 문제, 과거의 사료들도 많이 찾아야 되고 또는 뭐 미군 보고서 같은 경우 다 읽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명색이 사학과를 나왔다고 하니 우리가 좀 심부름 좀 해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1년, 2년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좀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왜냐면 그 할머니들이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할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생각을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가 40년이 지났을 때거든요. 막 그래서 아니 40년씩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슬퍼할까? 근데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주 특별한 일, 우리 가족 중에 뭐 특별하게 아팠다든가 무슨 굉장히 모욕을 당했다든가 근데 이거는 뭐 그 정도의 일이 아니고 자기 가족들이 자기 눈앞에서 참혹하게 죽어갔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근데 이 할머니들이 막 울고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는 제가 뭘 느꼈냐면 이 할머니들이 울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약간 위로를 받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취재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10년 하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4.3 특별법이 제정돼서 총리 소속의 이제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일단 누군가 가서 보고서를 써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를 썼습니다. 근데 보고서를 써서 2003년도에 보고서를 쓰고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서를 근거로 사과를 했거든요. 과거 국가폭력의 잘못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내일은 다 끝났겠거니 하고 했는데 또 일부 좀 이상한 분들이 4.3 보고서는 잘못됐고 희생자 결정이 잘못됐고 뭐 지금 평화공원에 있는 유폐보관소에 있는 유폐도 다 떼내야 되고 뭐 이런 소송을 또 6개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 또 임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제 들어서자마자 제가 6월달에 해임을 됐는데 그 해임될 때까지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요점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어떤 굉장한 사명감을 갖고 4.3에 발을 들여온 것이 아니고 그냥 시키니까 신문사에서 시키니까 그냥 얼떨결에 맡게 된 거예요. 그 얼떨결에 맡게 됐고 그 다음에 4.3에 대한 과제가 계속 이거 끝났나 싶었는데 또 다가오고 하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냥 바둥바둥 거리다 보니까 그냥 35년이 훅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쩌다가 4.3 취재반을 맡았고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됐는데 선생님은 어쩌다가 했으면 좀 대충 해도 됐을 텐데 왜 증언은 우리 4.3 증언 체록 최다화 수행을 했거든요. 7,000명 가량의 증언을 체록을 했습니다. 그게 어쩌다가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머니들이 그 어느 순간에부터 아주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들이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누군가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있구나.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취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가령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벌어졌던 가령 밀란이 있었거든요. 제주도에. 그런데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게 풍문으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약간 몇 개 되지도 않는 사료 갖고 추측할 뿐이고
풍문으로만 그때 그랬다더라 정도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7,000명을 취재하게 된 까닭은 뭐냐면 4.3 아까 사회자께서도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7년 7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에 그 3만 명이라는 희생자가 골고루 분포된 것이 아니고 1948년 11월 달경부터 약 4개월 동안 이른바 초토화 작전이라는 걸 벌이면서 중산간 마을을 깡그리 불지르고 또 그때부터는 남녀노소 정말 젖먹이까지도 학살을 했습니다. 7,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것도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한 40년 정도 흐르고 50년 정도 흐르면 지금 내가 이분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말씀해 주실 분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그 비극들이 이러한 역사가 풍문으로만 남겠구나. 그래서 신문이란 것은 또 이게 골방에서 책 쓰고 뭐 한 500부, 1000부 이렇게 출판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거기에는 뭐 자기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삼촌 이름도 나오고 그런데 이게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검증이 되는 거죠. 신문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죠. 이걸 얘기를 들어줘야겠다. 듣고 그걸 기록을 해야겠다.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역사학과를 나왔다고 하지만 제가 뭐 대단하게 전혀 대학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한 역사관이나 어떤 관점을 갖고 사상을 취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밑바닥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을 취재하게 됐습니다. 그 6,000명을 취재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이제 역사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4.3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 7년 7개월 동안의 그 기간은 탄압의 순간이 있었고 탄압을 했더니 항쟁을 했고 항쟁을 했으니 초토화를 시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단 반대를 외치면서 통일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조각 퍼즐이 이제 맞춰졌다고 여겨집니다. 선생님 그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해임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소문이 막 돌았냐면 김종민 선생님이 좌파여서 해임돼서 제주로 온다. 선생님 혹시 좌파예요?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네.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좌파인가? 아니면 나는 우파인가? 왜냐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계속 이제 청와대 또는 총리실 그런데 민원이 좌파적 시각을 가진 저런 자가 어떻게 이제 거기서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있을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시기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가령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사회 안전망이 좀 갖춰져야겠다. 지금 이게 우리가 과연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가? 뭐 서구의 학자들이 뭐 적극적 평화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있었는데 우리 사회에 아주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안전하지 못하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회의감을 품고 있죠. 근데 제가 말을 하다가 말이 샜습니다. 질문이 뭐였었죠? 선생님 좌파인가요? 좌파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령 부자들에게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벌어왔고 사회복지를 굉장히 더 크게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좌파입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좀 혼란보다는 좀 질서를 좀 중요시하고 또 가정도 중요시하고 막 이런 거를 좀 그래서 좀 이 어떤 혼란이 있는 혁명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좀 더 선호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굉장히 보수, 우파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좌파적 시각을 갖기도 하고 우파적 시각을 갖기도 하는 것이지 제가 이제 근데 제가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그 어디에 그 속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속하는 걸 싫어해갖고 어떤 정파나 정당에 가입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가입되어 있는 정파가 하나 있긴 합니다. 경주김씨 이화군파. 경주김씨 이화군파가 제가 경주김씨 태어날 때부터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속해 있을 유일한 정파가 경주김씨 이화군파입니다. 김종민 선생님께서 속한 파 위에 본인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오로지 파가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성별, 직책, 사는 곳 이런 것들 다 떨구면 우리의 소속은 김종민 선생님이나 우리 모두 소속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파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경주김씨만을 고집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인류에 소속됐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까라고 저도 금방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민 선생님,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김종민 선생님은 편지 쓰는 게 혹시 취미신가요? 2018년 4.3 70주년에 문재인 대통령께 편지를 썼고 청와대에서 이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0주년 때 추념사에도 일부 반영이 됐다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저 아까 말이 꼬여가지고 대법원장께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대법원장께 보내는 편지를 써서 또 대법원 규칙이 또 개정되는 그런 결과가 또 나오거든요. 기적처럼. 이 편지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보낸 편지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졌고 대통령이 사과를 했지만 아니 사람이 이 매몰 뚜껑 제대로 관리를 안 해갖고 지나가는 사람이 빠져서 다치면 그걸 관리해야 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처참하게 희생시켜놓고 나서 배상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배상을 하라. 그 다음에 4.3 사건 당시에 제대로 된 법적 절차도 없이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무려 2,530명이나 형무소로 보냈습니다. 그분들이 6.25 전쟁 때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거든요. 이 재판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무효로 하라라는 주장. 그래서 배상과 이제 군법회의 무효와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너무나 타격을 입고 있다. 제가 이제 오늘 너무 딱딱해질까봐 여러분들께 얘기를 안 드렸는데 요 얘기만 얼마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할머니들이 이렇게 여러 있는 데서 취재를 하다 보면 어떤 할머니가 자기 친정 집안에도 뭐 친정 아버지, 친정 오라버니 왜 5명이나 죽었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렇게 제지를 합니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총에 맞은 거네. 그 총에 맞은 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총에 맞으면 금방 죽지 않습니까? 금방 죽으면 고통의 순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경우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한테 학살할 때 자기 아버지가 총살당할 때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 맨 앞줄에 세워갖고 그랬던 그 참혹한 역사라는 점을 그래서 그러한 그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마련해 주사라고 제가 공개 편지를 썼고 취임식에 오셔서 거의 뭐 그대로 해서 지금 특별법이 개정돼서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께는 작년에 그 편지를 쓰고 공개 오마이뉴스하고 프레시안 또 제주예술이라는 제주지역 언론에 공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은 요즘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하죠. 호족이 잘못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하거나 또는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하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년 7개월 동안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가 이제 국민학교에 들어갈 때쯤 돼서 호족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뭐 큰아버지 밑으로 아버지 형제들이 싹 죽어버렸다. 그러면 5촌 3촌 밑으로 7촌 3촌 밑으로 호족을 등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셔서 증조 할아버지 밑으로 호족이 등재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오히려 한 학년 위인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호족들도 많죠. 우리 사회에서 호족이라는 것은,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것은 단순한 신분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뿌리 또는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4.3 특별법에는 2000년에 제정될 때부터 호족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즉 다시 말해서 호족 등재되기도 전에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3 평화기념관에 가면 이름도 없이 홍길동의 일려, 뭐 김갑동의 이남, 3살, 5살 이런 비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호족이 등재되지 않거나 또는 잘못 등재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과 대법원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재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라고 특별법에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절차를 발표하는 대법원 규칙이 정정의 대상자를 희생자로 한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지 글에는 그렇게 썼죠. 등이 가려서 내가 괴로운데 손이 닿지 않아서 내가 정말 힘들다라고 하소연하는 사람에게 엉뚱하게 배를 긁어주는 경이다. 그거는. 왜냐하면 호족이 잘못된 사람들은 희생자가 아니고 희생자가 낳은 그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의 호족을 정정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에 정정 대상자의 폭을 넓혀달라고 편지를 썼는데 대법원장께서 곧바로 반응을 하셔서 대법원 규칙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호족이 잘못된 분들도 이제 정정할 수 있고, 또는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흔적 한 번 남기지 못한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호족 등재와 동시에 폐쇄 처리함으로써 그래도 이 세상에 있었다라는 흔적은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대법원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선생님 편지를 쓰실 때마다 그게 다 이루어지는 기적을 맞이했으니 편지 한 통을 제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3만여 명의 4.3 영령들을 진원하는 편지를 올해 내년까지 꼭 10분에 기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책임을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뜻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쓴다, 그리고 그것이 반영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령들을 위한 취재를 했고 그것을 진원하는 일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 편지로 마무리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순위 삼촌으로 제가 순위 삼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주 순위 삼촌이 배경이 됐던 제주 북촌에 가보면 형기영 문학비라고 쓰여지지 않고 순위 삼촌 문학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단과 냉전의 과정에서 희생된 많은 순위 삼촌들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순위 삼촌으로 우리는 이제 많은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그 순위 삼촌은 제주 땅만이 아니라 한반도 곳곳, 그리고 냉전의 상처가 있던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분위기를 바꿔서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경 선생님은 누가 이러를 합니까? 저는 양정자 시인이라고 극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고 제가 양정자 시인이 남편분이신 현경 선생님께 바친 시, 선생님을 위해서 창작한 시 한 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허락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전부 읽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위대한 남편. 선생님 대신 마이크가 선생님께 준 것 같아서. 위대한 남편. 지난밤 우리가 미친 짐승처럼 엉클어져 부끄러운 삶의 장작불을 활활 태운 그 이튿날,
그대는 갑자기 안면 싹 바꾸려 한다. 밥상에 반찬 시원치 않다. 와이셔츠 단추가 떨어졌다. 용돈이 너무 적다는 등 목소리도 당당하게 위협된다. 지난밤 흠씬 짓눌리고 짓뭉개진 행복해진 그대 마누라 다시 한번 정신나게 짓밟으려 한다. 그지없이 가련하고 귀엽도다. 내 하나뿐인 사내 그대여. 내 겉으로는 그럴 때 그대 가장 위대한 사내로 여겨주리라. 아내의 일기 중 양정장 시. 선생님은 네, 선생님께서는 그 소설가는 늙지 않는다라는 산문을 쓰셨거든요. 거기에 사과한다, 나는 사과한다라는 그런 챕터가 있어요. 선생님 쓰셨으니까 기억이 나시죠? 나는 사과한다. 소설가는 어떤 순간에서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늘 독자에게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소설가의 역할이래요. 그러면서도 그리고 나서 나는 사과한다. 혹시 누구한테 사과한다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동안에 뭐 4.3의 내 작품으로 또 4.3 진상규명 운동을 내 후배들과 더불어서 하는 동안에 내 심성을 가파롭게 그렇게 나를 세우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이랬어요. 내 작품에도 그런 처참한 얘기를 쓰면서 독자들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일상은 편안한데 현경 소설에 보면 정말 낯익은 일상이 아니고 이거 이상한 세계잖아요. 너무 처참하고 그래서 내 소설 읽다 던져버리고 또는 까무러치기도 하고 뭐 들었어요. 까무러치기 여자분들 내 선배 이제 형수님 까무러쳤어요. 그리고 뭐 이거 그걸 견딜 수 있는 젊은 대학생들은 화가 엄청나고 그 때문에 또 감옥도 가고 뭐 이런 식인데 아무튼 내 작품이 그런 것만 쓰고 내 독자들이 글 재주는 좀 있는 것 같아. 너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소설만 쓰냐. 좀 일상이 쓰고 좀 편안한 글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충고를 해요. 저도 정말 그 서점에서 작품 문학으로서 이제 벗어나고 싶죠.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상의 숟가락 하나라는 걸 좀 썼어요. 쓰다 보니까 그 지상의 숟가락 하나라는 제도의 그 아름다운 자연 그걸 좀 드러내고 싶고 그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을 젖줄 삼아서 살았던 아이들 이야기, 그 전진 무구한 아이들 얘기를 쓰고 싶었는데 그게 또 내 그 성장 과정인데 거기 또 4.3이 있는 거예요. 그 성장 과정에 4.3이 있으니까 그걸 또 쓰게 되더라고요.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상의 숟가락을 썼는데 이거 성장 소설이긴 한데 이게 4.3 소설이라고 했거든. 난 4.3을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안 되더라고. 정말. 정말 벗어나려고 정말 지상의 숟가락 하나를 쓴 다음에도 벗어나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저는 고문당하는 꿈을 꾸는데 보안소에서 얻어맞은 그 매맞는 그 고문당하는 바로 그런 식으로 고문을 하는데 그 고문하는 고문 주체가 누구냐면 보니까 4.3 영령들이더라고. 나를 고문하는 거야. 야, 네가 뭐 한 거 있다고 말이야. 4.3에서 벗어난다고. 매우 차고. 그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비명이면서 깨달은 걸 두 번이나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인생은 짧고 뭐
그냥 여기 그냥 사삼 속에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김정민 씨도 지금 뭐 사삼 귀신이 씌어가지고 지금 뭐 나도 지금 몇 년 돼서 40년 됐네. 사삼 시작한 지 35년. 나는 빙이라는 것이 빙이. 사삼 귀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기 그 원한을 이제 풀어달라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종민 선생님은 나는 사삼이 무당입니다. 무당. 사삼의 그 무당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만 사삼 무당인데 그 사삼 굿을 보면 거기에 무당이 춤도 추고 사실 그 서러운 얘기만 하고 억울한 얘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울다가 무당이 울어요. 울다가도 나중에 또 즐겁게 춤도 추고 이래. 난 계속적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그냥 그런 소설만 쓰니까 아 이건 아니다. 소설에도 이제는 사삼에도 즐거움, 기쁨, 또 부드러움 이런 걸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과한다라고 그래. 그동안 등한히 했던 여러 가지 그 일상 속의 사삼, 일상 얘기를 하면서 사삼을 얘기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는 문학이지만은 다른 장르의 그 예술에서 사삼들 많이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술 쪽, 미술 장르, 또 연극 장르에서 좀 볼만한 작품들 많이 내고 있는데 그걸로 심각하게만 그려요. 심각하게, 처절하게. 그러면 안 돼. 좀 재미나게. 그래야 사삼이 대중성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기운들이 조금씩 있어요. 사삼을 즐겁게 생활하고. 사실 제주도에서 풍습이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장사를 지내요. 봉분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장구를 가지고 가서 장구 치면서 노래 부르고 춤춰요. 옛날에. 지금 그 풍습이 없어졌는데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제 작품이 앞으로 좀 그러려고 좀 그럽니다. 네. 선생님이 무엇에 대해서 사과했는지를 제가 짧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등한히 하거나 무시했던 나무와 꽃에게, 달과 강에게 사과한다. 그리고 그것들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서정시에 대해서도 사과한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사과한다. 그리고 사랑을 노래한 시에 대해서도 사과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앞선 양정자 시인의 시 역시 서정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는 100% 들어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제 소개를 제가 조금 해도 될까요? 네, 사회자 소개를 안 했죠. 하다 보니까 제 소개는 어제 뭐 사회자기 때문에 오늘 저희 생략을 하려고 하다가 현경 선생님께서 아까 소설에도 기쁨, 부드러움 그리고 일상 속의 사삼 제가 잠깐 말씀. 제 말을 끊으시네요. 편지를 쓰라고 했다고. 한 7년인가 8년인가요? 그때쯤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위원회 사무실로. 그래서 진상조사 보고서와 또는 자료집 같은 걸 구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붙여준 게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잘 알지 못했던, 전혀 모르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주도에 왔을 때 보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후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오늘은 사회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시겠지만 강연을 하거나 또는 답사를 하면 여러분들의 눈을 단 한시도 떼어놓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강연의 여왕이다, 답사의 여왕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한상희 선생님은 그 4.3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토크의 상의는 전데 왜 김동민 선생님께서 되게 제가 편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또 주신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예쁘죠? 거의 운명적으로 예쁘다고 저는 생각해요. 4.3 때 초창기 시기 48년 11월 7일 세 개의 마을이 먼저 불타거든요. 그러니까 서귀포 한남리 마을이 불탈 때 9살, 6살 남매가 있었어요. 그 9살 소녀가 제 어머니에 해당이 됩니다. 48년 11월 말부터 초짜작전이 본격적으로 자행이 되고 11월 7일은 세 개 마을이 불탄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레길에서 어린 남매가 놀다가 초가지붕이 불 붙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9살, 6살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나무 숲에 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오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999년 국가기록원에서 수영인 명부에 마포 형무소로 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행방불명됐다고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전국 형무소로 갔던 사람들은 2,530명이 되고 그 어린 남매의 아버지, 저희 외할아버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분도 그렇게 희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 남매는 중산간 마을을 헤매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사라지면 도피자 가족으로 전원 사살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제주도에서 자리물레로 유명한 마을이 있어요. 보목이라는 마을. 그 보목에 길쌈 수요가 많다라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남매의 어머니가 길쌈을 잘했대요. 그래서 1박 2일 몸을 숨기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보목이라는 마을로 내려갔고 9살짜리는 2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다가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무런 장비도 돈도 없이도 할 수 있는 직업이 제주에는 있습니다. 해녀. 그래서 9살짜리가 11살 때부터 해녀를 합니다. 그리고 6살짜리는 철이 늦게 들었대요. 16살 때부터 가구점에 취업을 하고 26살 때부터 목수를 했대요. 근데 26살 그 청년은 목수를 할 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 짓는 소리가 들리질 않았대요.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 못질을 탁 하면 그 소리를 들어야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소리 대신에 들리는 건 초가집 불타고 사람 불타고 가축 오짖는 소리 때문에 몇 번씩이나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대요. 집 없는 사람들이 그 한을 풀어주는 방법,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내 선에서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 또는 집 고쳐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 집 없는 사람들, 집 고쳐주는 사람들의 그 목수 모임을 조직을 합니다. 김종민 선생님과 같이 2019년에 4.3 희생자 회복 탄력성 연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저희 어린 남매도 그 주요 증언자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 저도 알았거든요. 그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는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또 이제 표창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어린 남매가 자라는 동안에 너무 외로웠대요. 왜냐하면 그 마을이 불탈 때 아버지만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고시성을 가진 집성촌이었거든요. 그래서 친척들이 다 불타버려서 어린 남매가 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대요. 친척 없이 사는 게 너무 외롭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아이를 많이 낳자. 그래서 8명을 낳았고 제가 6번째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9살짜리가 다시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낳은 자식 중에 한 사람이니 제 얼굴은 9살 소녀의 회복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예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11살짜리는 남자를 제대로 잘 보지는 않았대요. 그 남자가 저희 아버지겠죠. 제대로 고르지 않고 이제 보목리에 있는 남자랑 결혼을 했고 막상 결혼을 했더니 4.3 피해 집안도 아니고 피해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도 덜했고 그리고 이제 돈도 없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 남매가 약속하다 보니까 자식은 많이 낳았잖아요. 9살짜리가 8명을 낳았고 6살짜리 동생이 7명을 낳았으니 그것까지는 됐는데 막상 낳고 보니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요구를 했대요. 나 어릴 적에 놀다 보니까 마을이 불타고 아버지 잃어버렸다. 당신과 내가 불의의 사고로 자식들이 또 고아가 되면 4.3처럼 고아가 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만든 대책이 있습니다. 그 대책에 의해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것은 첫 번째 대책은 뭐냐면 13살 이전에 진로를 정해주셨어요. 그 진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이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공동체를 꾸렸어요.
그래서 일단 먹어야 살잖아요. 요리사. 아프면 안 되잖아요. 의학계통. 인생은 법률관계래요. 법률가. 그리고 나쁜 짓 하면 안 되니까 폴리스. 그리고 바른교육, 교사. 저는 아버지 따라서 밭에 가기를 좋아했으니까 농부.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동안에 다이어리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정을 한 번도 안 써보는 아이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농사 일정밖에 정보 없거든요. 왜냐하면 농부로 키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 좀 로맨틱했던 거, 낭만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근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당근 빛깔을. 그래서 당근 밭을 보면 다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분출했대요. 근데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뭐 조그만 땅을 담보로 당근밭을 사요. 당근밭 작물만. 근데 그 당근이 폭락을 할 수 있잖아요. 폭락하면서 밭이 넘어가면서 이제 농부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꿈을 접은 거죠. 농부의 꿈을. 그때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정도 적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는 뒤늦게 후회를 했어요. 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본인의 태도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남의 땅을 빌려서 매일매일 밭을 갔거든요. 그 땅이 그때부터 소중했나 봐요. 근데 하루 아침에 어머니랑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밥 때문에. 새벽에 아버지가 밭에 가려고 하니 어머니가 당신 먹고 가시오. 갔다 와서 먹겠다. 먹고 가시오. 갔다 와서 먹겠다. 아버지가 이겨요. 그리고 밭에 가다가 사삼을 만나요. 그때 만나지 못했던 사삼을 만나요. 무면허, 음주운전, 휴가 나온 군인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58이었어요. 우리는 어릴 적에 언니들이 20살부터 자유분방하게 자라더라고요. 일명 20살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20살 이후에 빌려간 돈의 목록은 아버지가 장부에 라벨지를 붙여서 다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어떤 언니가 아버지 능력이 없는 형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따졌더니 아버지가 형제 책임주의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형제들끼리 이제 다단계로 하다가 아버지 결제까지 올라가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3년 후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근데 아버지가 물려준 물리적인 유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와의 추억을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각 방면에 어릴 적 13살 때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진로들이 그 방면에서 되게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우리가 형제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외롭고 슬펐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유산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우리는 정리를 했거든요. 일명 직업예정설, 일명 형제 책임주의, 그리고 20살 독립의 원칙. 그리고 저는 이제 교사가 됩니다. 교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제가 자랐잖아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살 독립의 원칙은 제가 중1 담임을 하면 14살 독립의 원칙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우리 반의 친구들은 형제 책임주의로, 친구보다 더 강한 게 형제고, 그리고 14살 꿈 만나기. 청소년들한테 20살의 꿈을 말하게 하지 않고 그 현재에 충실한 그런 꿈을 이야기하도록 14살 꿈 만나기. 그리고 제가 어른이 됐잖아요. 그리고 교육자가 됐잖아요. 그러고 보니 형제 책임주의가 가족에서 떠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뵙습니다만은 낯설지가 않거든요. 제가 앞부분에서 웃으면서 김종민 선생님 소속은 인류입니다라고 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별 직책 사는 거 다 떨구면 다 인류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류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유산을 굉장히 남이 뺏을 수 없는 유산이어서 더욱 좋고, 그리고 그 유산의 효과는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태어나서 제 몸이 제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꾸러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 어느 지역이든지. 근데 저는 그 꾸러기조차도 그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딱 생각을 들더라고요. 이 아이의 조부모는 4.3 때 그 힘든 역경을 딛고 이 아이들이 다시 세대를 전승하는 건데, 그래서 그 마음이 전달되면 또 아이들도 그 긍정적인 에너지로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얼굴이 예쁘다고 또 저기 현경 선생님께서 4.3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 있습니다만은 학교가 4.3 교육이 잘 되고 안 되는가의 척도,
그 지역이, 그 사회가 현대사회 문제에 깊이 성찰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우리 사회가 누군가의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분리, 배제, 경계짓기, 절멸하고자 하지 않는 그 정도가 평화교육의 척도라고 여겨집니다. 이쯤에서 제가 그 세 분 참가자들께 또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 사전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 사전 질문들을 모아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질문 목록들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3개의 질문을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로드맵,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로드맵이 있다면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김종민 선생님께서 4.3의 의제를 이제 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많이 진척된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더 앞으로 가야 될 로드맵이 있다면 짧게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건 좀 말을 하기가 제 지적 수준이 이렇게 로드맵까지 제시하기에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어렵게 그렇게 탄압 속에서도 말도 못하게 하던 그 시절을 넘어서서 진상규명을 하고 명예회복하고 대통령의 사과도 받아내고 또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더 할 일이 많겠죠. 그런데 저는 그 오늘 4.3에 대해서는 오늘 제주 4.3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뭐 광주항쟁 또는 4.19 혁명, 뭐 부마항쟁 뭐 이렇게 있는데 제주 4.3은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만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름을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섣부르긴 하지만 그리고 전혀 뭐 합의된 사회적으로 합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얘기를 꼭 하고 싶네요. 저는 4.3은 통일 독립운동이었다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방됐을 때 우리의 뜻과 달리 북한은 소련군이, 남한은 미군이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점령 시절 3년을 살았고 그 후에 4.3은 바로 미군정 시절에 점령당한 시절에 이제 탄압에 대한 항쟁으로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항쟁이라는 표현은 저는 항쟁이라는 표현만 갖고는 4.3을 다 포괄할 수가 없다. 이게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벌어진 것인데다가 항쟁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탄압이 없으면 항쟁도 없는 탄압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될 수도 있어요. 어떤 지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근데 왜 뜬금없이 통일인가? 4.3 때의 그 무장대 2가지 큰 슬로건 중에 하나가 경찰과 서북 청년의 탄압에 대해 저항하겠다라는 그 슬로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남북이 분단되는 그런 단독선거, 단독정부를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우리는 관철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광주 항쟁을 역사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처음에는 저는 항쟁이라는 용어가 좀 세 보여서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길게 조금 생각해 보니까 민주화운동이 더 적합한 표현 같다. 왜냐하면 항쟁 그러면 단지 그 탄압에 대한 그 반응으로 치부될 수가 있는데 그 광주 항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빼앗겨왔던 민주주의를 되찾는 어떤 커다란 그 계기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통일은 어렵더라도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우리는 휴전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종전협정이라도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그런 식으로 남북이 서로 화해를 하고 그리고 또한 통일이라는 것이 좀 뭐랄까 우리 사회에 아까 저희 주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가장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현대사인데 현대사 중에서도 우리를 아주 정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분단 상황이다.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이거 나 국가보안법으로 걸리는 거 아니야? 자기 검열을 하게 되죠. 글을 쓰다가도.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든 또는 같은. 그래서 이 50선거 때, 1948년 50선거 때 제주도민만 50선거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김구 선생, 김구시 선생님 다 50선거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50선거를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고려시대 이후로 1000년 이상 단일민족국가였다. 그러니 분단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정서적인 이유만으로 분단을 단독 정부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남과 북이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서 강제로 임시 분단되어 있지만 통일의 길로 가지 않고 각각 남북의 적대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필연적으로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바로 1950년 2년 후에 정확하게 우리 민족의 커다란 비극인 6.25 전쟁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통일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4.3 그 자체를 명명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러한 바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허경 선생님께서 소설 순이삼촌을 쓸 때가 1978년이었잖아요. 그때 뭐 순환에 이제 초점을 둔 부분이 많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제주 4.3을 바라볼 때는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 그런 슬로건처럼 동전의 어떤 양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78년도에 그 탄압의 어떤 담론을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면 그 탄압 이면에 있는 항쟁도 거기서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현경수께서 말씀해주신 4.3의 엄숙주의에서 이제는 약간은 좀 벗어나서 좀 친인간적이고 좀 일상적인 어떤 4.3 담론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에 대한 정명에 관한 이야기는 김종민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강우일 주교님께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최근에 들어서 그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는 집단에 대해서 너무 그 배격이나 분리나 경계지기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20세기 유물인 줄 알았는데 더 요즘 심해지고 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지금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혹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참 저도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굉장히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아까 4.3이 우리 현대사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뒤틀리게 하고 꼬이게 한 어떤 중요한 매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무에 보면 이 옹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가지가 뻗어가다가 이렇게 가지가 잘리고 거기에 상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4.3이 4.3이 이렇게 미군정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지만 그때 4.3의 아주 깊은 배경은 한마디로 저는 세계사 전체에서 보는 냉전 체제 시작,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미국과 소련의 대립 체제, 소위 냉전 체제가 시작이 되면서 그것이 한반도의 어떤 작은 한반도가 냉전 체제 대립 선상의 최전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좌우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의 역사를 살고 또 일제 강점기 하에서 살면서 좌우의 그런 이념들이 따로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 아니고 일제 강점기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던 독립운동을 하고 하던 사람들이
일제에 이렇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사고 체계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념이라고 할까요? 그게 그때 당시에 사회주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조선 말일 때 그러니까 이 우리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기 전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유일한 기둥이 사회주의였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다 사회주의를 방편으로 해서 일제와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영향이 좀 있으면서 이제 해방이 되고, 해방이 되면서 북쪽은 소련이 들어오고 남쪽은 미국이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리니까 그때 우리 한반도의 남쪽이든 북쪽이든 사람들은 뭐 어떤 뚜렷한 이념적인 체계적인 사고나 무슨 그런 것이 아니고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바로 옆집 사람이 빨갱이가 되고 또 뭐 반대가 또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정말 역사가 꼬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한 가족이, 한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선이 그어져, 색깔이 그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꼬이기 시작을 했는데, 4.3 때에 이제 48년에 47년서부터 이루어졌지만 4.3과 연계돼서 일어난 것이 여순 사건입니다. 여순 항쟁, 여순 봉기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냥 배울 때는 4.3 반란 이렇게 듣고 있었죠. 근데 이게 여순이 결국 4.3의 폭도들을 가서 토벌하라고 이승만 정부에서 명령을 여순 지역에 있는 국군 14연대에 명령을 내렸고, 그 14연대 사람들이, 군인들이 왜 우리 군인들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가서 우리 국민을 토벌해야 됩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면서 봉기를 했던 것이죠. 군인들 안에 사회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주동 세력이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빨리 진압을 해야 돼서 10몇 개 연대를 동원을 해서 연대를 동원해서 이 14연대를 빨리 진압을 하라고 해서 4.3 여순 봉기가 불과 한 열흘도 채 안 되는 사이에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압이 됐는데, 그 진압되면서 그때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실제로 봉기한 군인들은 다 도망가서 어디 산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산 사람들이 되고 빨치산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보다도 본인들은 다 빠른 퇴각을 했는데, 거기 그 지역에 살아있던 민간인들이 이제 나중에 책임을 묻게 돼서 많은 민간인들이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때 이제 죽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 빨갱이 사냥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좌우로 아주 그냥 명백히 이렇게 선을 긋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것이 쭉 오늘날까지 이어오면서 일 있을 때마다 어떤 그런
이념 논쟁으로 이렇게 너는 뭐 아니냐, 너는 뭐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걸게 됐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전혀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세계 냉전 체제에 있었던 어떤 그런 구도가 우리한테 덮어 씌워져 가지고서 왜 그 남이 덮어 씌운 걸 가지고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또 이렇게 대격하고 원수처럼 생각해야 되고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핏줄이고 그 언젠가 2014년에 그 프란치스코 교종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 명동 대성당에서 그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 미사를 이렇게 지냈어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막 그걸 우리말로 그냥 간단히 풀어서 말하면 여러분들은 같은 혈족이 아닙니까?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이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서로를 그렇게 원수로 적으로 봅니까? 화해하십시오. 줄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그 세계 냉전 체제가 우리에게 덮어 씌운 그 굴레를 이제는 정말 벗어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뭐 갈수록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더하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의 이 대립감, 적대감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는 알고 그걸 뛰어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역사 교육이 권력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 교육은 이제는 아닌 거잖아요. 시민들의 힘으로 그것들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4.3을 비롯해서 분단과 냉전의 현대사를 기록하는 그 기준이 권력의 역사를 쓰다 보니까 계속 왜곡되고 그 왜곡된 담론을 또 세대 전승을 하다 보니 이 사회가 그러한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 교사로 있다가 교육청 전문직으로 6년 정도 있었거든요. 6년 있을 때 제가 결심한 바가 있어요. 교육청에 갈 때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줄을 잘 서야겠다. 제가 결심했어요. 줄을 잘 서자. 그랬더니 다 웃더라고요. 근데 그 줄은 권력에 기대는 줄이 아니라 역사에 기대자. 일하다가 힘들면 4.3 때 용기를 냈던, 용단을 내렸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어렵고 시련이 닥치면 4.3 때 홀로 남은 어린아이들이 다시 어떻게 인생의 회복을 했을까? 가족을 이루고 제주섬을 이루고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자.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이제 진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사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서 나서는 사람들이 권력이 역사를 쓰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자각들을 깨우치는 그런 역사 운동이 벌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 태생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주교님 말씀에서 제가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가고 있어서 제가 현경쌤께 질문 하나 드리고 그리고 청중으로부터 대표 질문 한 2가지만 받고 해서 한 5시간 10분 정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정명에 대해서는 제가 김종민 선생님께 여쭙고 그리고 주교님께는 이 사회의 진단 그리고 앞으로 미래 방향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현경 선생님께서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4.3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대정신, 우리에게 던지는 그 깨달음, 그 가치, 주요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3의 그 처참한 3만의 원혼이 그들을 진언하고 또 그러려면 어떻게 진언할 수 있냐? 그게 4.3이 지시하는 바가 있죠. 인권이 중요하고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 이 생명체가 무참히 이제 학살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이 문제, 또 하나는 평화의 문제, 전쟁이 아닌 평화의 문제, 이것이 그 4.3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대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주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대 정신이랑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해방 공감 1945년, 46년, 47년 그 3년 동안의 시대 정신은 미 군정이 통계를 내는데 그때 사회주의가 국민의 70%가 지지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그때는 정의였고 정당한 것이었고 옳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거죠. 그때는 옳고 지금은 그러다. 이게 무슨 얘기잖아. 지금 이 자본주의 속에 사회주의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직도 부족해요. 사회주의가 더 많이 들어와야 돼. 이 자본주의 속에 자본주의를 대체해서 사회주의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속에 사회주의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더 좌파가 많이 있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 건 그럼 그 당시 국민이 압도적인 다수가 지지했던 사회주의 남로당이었죠. 남로당이. 지금 보면은 그 남로당 적대시 하지 말고 너그럽게 우리 조상 그 당시 정의는 그것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니라고들 하지만은 하여튼 그때는 정의였으니까 지금은 용서라기보다는 받아들여야죠. 용을 해야죠.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갈라놓고 분단시키는 그런 사상으로 지금 고착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전원웅 씨 아세요? 전우원 씨 아세요? 나 그거 보고 눈물이 나서. 가해자는 아니죠. 가해자의 후계자예요. 가해자의 상속자라고 얘기해요. 가해자의 후계자가 가해자를 대신해서 가서 5.18 망월동에 가서 비석받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때 피해자 가지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사람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그 장면에서 눈물이 나왔어요. 지금 사과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사실 도처에서 가해 세력들 그 당시 가해 세력은 이미 타계했고 또는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긴 냉정 사상 반공주의가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 반공주의라도 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되는 반공주의인데 이건 너무 왜곡되고 너무 비틀어진 이 반공주의 이게 우리 가슴을 우리 이 공동체를 갈라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청이 가해 4.3 가해 세력 중에 가장 중요한 세력이 서청 세력인데 서청 세력을 배양하고 제대로 보내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아시나요? 영락교회. 정말 맞습니다. 나는 그 말을 함부로 막 못해가지고 명동 앞에 있는 명동 천주교 선당 앞에 있는 그 월남자 교회가 있는데 거기 또
한두도 말 못해 한모 목사가 뭐 축복하고 해가지고 제주도 가서 진압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좀 사과 운동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차고 그러면 나부터도 뭐 우리 제도민이 눈물을 흘리면서 흔쾌히 받아들일 거예요. 제발 그 주민교회 여러분들이 좀 사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정말. 그래서 그 혹시 참가자 분들께서 혹시 질문이 있다면 한두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 저 정윤규 베네딕토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연세대학교 박명린 교수님 소개로 제주도를 마침 갔을 때 화기리에 있는 영무원을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제주도민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기는 4.3도 사실 위에 있는 돗자리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어떤 이념 싸움에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가 피해자라고 부르는 거죠. 진압군과 저항군과 그래서 같은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같은 영혼을 모신 그런 영혼인데 거기에서 제가 4.3의 소위 후손들 제주도민들의 진정한 마음을 잘 봤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 해방공간에서부터 해가지고 70, 80년 동안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념의 어떤 다툼들, 그것의 피해자, 가해자가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전두환의 손주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화해의 과정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새로운 길을 향한 큰 마음을 갖고 그래서 그 영문이 대단한 상징적인 장소다 저는 생각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이야기. 아까 그 선생님께서는 제주도에 있는 하길이 영모원이라는 그 유적지에 새겨진 비문을 보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취지에 좀 공감하고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비에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지나고 보면 모두가 희생자이니 모두가 용서하노라. 죽은 자는 눈을 감고 산 자는 손을 잡으라. 이런 어떤 비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주에 오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천주교 더나은세사랑 멸종반란 가톨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영인 루치아입니다. 저희가 그 교구라든가 그런 데서 성지 순례를 갈 때 꼭 천주교 신자의 순교하는 곳이나 아니면 잘 꾸며진 성지 순례만 가는데 그런 쪽이 아닌 이런 4.3 희생자라든지 여순 사건의 희생자라든지 그런 곳을 기념할 수 있는 곳으로 성지 순례를 갈 수 있도록 그 가톨릭에서 그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언제쯤 그게 될까요? 제가 작년 2022년서부터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가지고 제주 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강우인 주교와 함께하는 제주 이야기 뭐 이런 2박 3일 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 제가 오시는 참가하시는 분들 저쪽 그 4.3 평화공원에 제가 모시고 가서 거기서 제가 4.3 해설사 노릇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크가 끝나면 이제 세 분 선생님들이 각기 길을 가시잖아요. 평화를 향한 여정, 앞으로의 계획을 한 줄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줄 문장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시는 선생님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민 선생님. 네. 주교님. 주교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주교님은 지금 많이 말씀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를 금년 2023년에도 한 10여 차례 할 계획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사전 인스킬도 있습니다. 네, 현경 선생님. 저는 방금 전 한 보름 전에 제 장편 소설 3권 분량을 써서 지금 출판사에 넘겼는데 요거 끝나면은 내 그런 이제 사삼을 뭐냐면 이거 잘 만들었거든요. 잘 만들어가지고 4.3 영령에게 조공, 공물, 트리뷰트 요걸 바치는 거예요.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3에서 작품으로는 문학 작품으로는 해방되면 그러나 주기님처럼 일반 실천 활동은 할 겁니다. 네. 지금 벌써 올해 좀 있으면 75주년 추념식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살짜리가 지금 80살이라는 얘기죠. 근데 아까 한상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 5살, 6살짜리가 아버지 잃고 어머니 잃고 고아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꼬마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주도의 그 슬픈 역사를 들었지만 사실은 저는 에너지를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제주의 힘. 어떤 힘이냐면 그 6살 꼬마가 좌절하지 않고 끝끝내 살아남아서 다시 제주 공동체를 복원시켰다. 평화로운 이 제주 공동체를 복원시켰다. 이것은 대단히 기적적인 일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이렇게 관광 가시다가 아름다운 마을이 보이면 이 마을이 아름답구나가 아니라 깡그리 불타서 없어졌던 마을을 그 6살, 7살짜리들이 고사리같이 여린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 마을이다 라는 그런 에너지를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3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비극적 역사지만 그걸 극복해낸 제주도민들의 역사는 매우 자랑스러운 역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경 선생님 장편 소설 혹시 슬프지만 비통하지 않게 쓰신 거 맞죠? A 불비 슬프지만 비통하지 않게. 좀 그럴 거예요. 로맨스도 있어요. 로맨스. 왜냐면 토크할 때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거든요. 슬프지만 비통하지 않게 사삼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아까 이제 전두환 씨 손자 이야기를 할 때 생각났던 또 단어였거든요.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세요. 우리가 인생 살 때 인생 사는 동안 하면 안 될 게 하나 있대요. 하면 안 될 게 무지막지래요. 무지, 모른다, 막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모르면서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곳에서 모든 악행이 펼쳐진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4.3을 바라보는 관점은 앞으로는 회복적 정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그 구도에서 벗어나 가해자가 했었던 일을 성찰하고 그리고 자발적 책임을 지고 다시 공동체로 참여하고 이제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피해자가 치유의 순간을 느끼면서 그때 화해상생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공동체가 이제 그렇게 해서 평화로운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왜 제주 4.3을 말하는가였습니다. 오늘 참가자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지만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제주 4.3을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